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듣는 분들도 피곤할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놓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삼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그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얘기가 저번 주에 약간 좀 있다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대법원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 34억짜리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한국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줬던 16억 이 두 개 합쳐서 50억을 2심 재판부는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걸 뇌물과 횡령으로 인정을 대법원이 해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 액수가 86억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50억을 넘게 되면 그 최소 형량이 5년이 됩니다. 사실은 2심 재판부가 조금 무리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합쳐서 50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게, 그러면 이제 6억 정도만 지금 뇌물로 인정한 건, 그게 이제 50억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 좀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그 뇌물 액수가 86억, 기존에 이제 2심 재판부에 36억에 비하면 2배가 넘게 뇌물이 인정됐기 때문에 양형상으로는 집행유예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비록 이제 5년이 최저 형량이고 그러나 판사가 장량감경이라 그래서요. 판사가 마음먹으면 그걸 반까지 2년 6개월까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36억에 대해서 봐줬던 2심 판결도 36억 뇌물에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제 뇌물 액수가 86억이 됐으니까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 4년은 불가피할 거고, 그러면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의 경우도 그렇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호 씨, 그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제 뇌물이 가도록 한 건데요. 이런 제3자 뇌물죄는, 이 직접 뇌물죄는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어서 뭘 기대할 수만 있어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 전제해야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청탁이 없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청탁할 게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번 대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경영 승계 작업이 실제 했다라고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그게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회계 처리를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가장 분식회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삼성에서는 이번 그 금감원에서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분식회계로 결론 내고 이후 진행할 때 대응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분식회계 문제를 회계 기준 문제로 몰고 가서 이게 회계 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으로 가면, 사실은 그거는 보기에 따라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네.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서 이제 무죄를 받아내려고 했을 텐데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식회계가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는지가 입증이 되면 이제 그런 삼성의 전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와의 합병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승계 작업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되는 이런 소위 승계 작업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청탁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성, 고의성 부분이 입증이 대부분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간의 그 합병에 있어서 소위 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지도록 이 에버랜드가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했다. 이게 이제 그 금감원이 주장한 건데 그것을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은 사실은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부담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거의 벗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남은 수사는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냐.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분식회계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를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약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고 네네. 여러 가지 좀 진척이 있었는데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 바이오로직스 사장 김태한 네네네. 사장이었나요? 예, 그 영장도 기각이 되고 이러면서 조금 진척이 어려운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억이 나요. 이거 네네. 이 부분이 이번 판결로 좀 어떤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지금 그 사실 삼성 바이오로스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챙기면서 진두지휘했던 사건이 그렇군요. 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잠시 수사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예. 그거는 이제 검찰의 인사가 그 7월 달에 있었죠. 네.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보통 이제 총장이 그 지명이 되면 네. 임명될 때까지 이제 그 뒤에 직후에 대규모 인사가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약간 좀 속도를 조절해 놓는 건데 이제 네. 그 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체제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곧 그 추석 지나면서부터는 아마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 이제 김태한 그 삼성바이오로스 사장의 영장이 기각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분식회계 이 자체보다는 그 당시에 분식회계는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 김태한 사장은 실무자가 전무가 해서 나는 잘 모른다. 전무하고 그 당시 구조본 미래전략실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한 거고 그 담당 전무는 사장이 지시했다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누가 말이 진실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검찰은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한동훈 더구나 그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지휘했던 서울지검 3차장이 지금 대검에 반부패 부장으로 가서 또 보직은 승진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도 이제 점점 칼날이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모습을 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보여줬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막 뛰는 모습 있잖아요. 일본과의 그 무역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제가 좀 더 삼성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면은 삼성이 위기에 빠져서 망하는 위기의 기업이면 삼성이 문제가 있는 기업인 거죠. 저는 뭐 그건 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이 지금까지
존립해 왔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오너 개인의 역량으로 되어 왔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깝게는 뭐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SK의 최태원 회장이 3년 가까이 그 사실은 이제 감옥에 있었지만 네. 그 기간 동안에 SK가 경영이 잘못돼서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네. 그걸 계기로 오히려 SK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그 시기에 있어서 네.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쨌든 구속 여부가 삼성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늘 뭐 재벌 그 총수들 오너들의 사법 처리 임박하면 뭐 진짜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늘 나오던 오래된 고정된 레파토리죠. 레파토리죠. 예. 네. 경제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자 네. 물가 상승률이 정확하게는요. 이게 디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기사들 보시면은 청취자분들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공포. 이게 대부분 기사의 제목들이거든요. 자, 이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보통 우리 국민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물가가 오르면 걱정이지. 그렇죠. 물가는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네.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활성화되면 네. 당연히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네.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일정한 정도의 인플레이션, 다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연한 거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또 그거에 맞춰서 임금도 올라가고 네. 이런 이제 구조가 오히려 경제에서는 좋은 선순환 구조인 거고요. 네.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수요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이제 물가가 수요 낮아진다.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사이드에서 네. 공급이 과잉돼서 경쟁이 치열해서 살려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물건을 네. 팔려고 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서로 안 팔리니까 물건을 깎아서라도 이제 네.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혹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떨어졌던 중요한 원인은 그런 어떤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소위 유가가 지금 내려간 예. 국제 유가.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소위 국제 시장에서의 소위 가격 네. 요소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급 사이드에 있어서의 가격 요소가 내려가면서 생겨나는 물가 하락 요소가 큰 지점인 거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것은 일정하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살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 가지 많은 걸 팔려고 하는 쪽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잘 못 판다라고 하는 거는 네. 공급 사이드 입장에서는 재고는 쌓이고, 그러면 이익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네. 하는 이런 이제 소위 경기 침체기의 악순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람들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뭐 일부 뭐 농산물 같은 거 작년에 워낙 더워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네,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뭐 정책적인 것들,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육, 뭐 교복,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해갖고 이게 공급 사이드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은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장기 침체, 악순환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구 아니냐. 요 걱정이에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통계청이 작성한 이래로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이른바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성급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보통 IMF나 국제기구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구조가 한 2년 정도 유지될 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지금 이번에 처음 한번 이런 걸 갖고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경래 기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이 내려간 부분들은 국제 유가라든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려간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하는 이런 수요가 위축되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공급 사이드 쪽의 원인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부분은 수요 축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조화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어쨌든 수요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물론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정하게 민간 소비 지출이 위축됐다가 조금 좋아지는 진주도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일본의 경우에도 뭐 20년, 30년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0년 전의 물가나 지금 물가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도 적어도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은 맞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가처분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 소비가 적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소비를 늘려서 그 소비 수요를 좀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이 제대로 못하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돈을 풀어서 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국면의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